거센 빗줄기가 한양의 밤하늘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며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구천을 떠돌며 울부짖는 통곡과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창덕궁의 기와 지붕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은 검은 기와를 더욱 짙은 어둠으로 물들이며 이미 기울어가는 조선의 국군을 대변이라도 하듯 처량하고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간헐적으로 번뜩이는 천둥 번개만이 잠시나마 궁궐의 거대한 윤곽을 드러냈다가 이내 다시 심연 속으로 집어삼켰다. 관상감의 말단 관원인 민설이는 젖은 도포자락을 힘겹게 부여잡고 질척거리는 진흙탕 길을 걸으며 자신의 앞날이 이 어두운 밤길보다 더 암담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천문을 관측하고 지리를 살피는 관원이었으나 실상은 무당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멸시받고 따돌림당하는 천덕꾸러기 신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땅의 숨결과 하늘의 징조가 보였기에 오늘 밤 갑작스럽게 내려진 은밀한 입국 명령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를 안내하는 늙은 내관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듯 인기척 하나 없이 앞장서서 걸었는데, 들고 있는 청사초롱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내관은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으로 향하면서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고, 민설인 역시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뒤를 따르며 품 안에 숨겨둔 낡은 나침반을 만지작거렸다. 나침반의 바늘은 미친 듯이 회전하며 이곳의 기운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왕이 평소 정사를 돌보는 편전이 아니라 역대 선왕들의 위패를 모신 종묘 근처의 외진 별당이었는데, 이곳은 평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음기 가득한 곳이었다.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만이 이곳에 누군가 머물고 있음을 알렸고, 민설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기 전 잠시 주저하며 숨을 골랐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거친 기침 소리와 무거운 한숨 소리는 천하를 호령해야 할 군주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쇠약하고 절망적인 기운을 담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민설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으나 왕은 그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은 채 병풍 뒤에 숨어 목소리만으로 그를 맞이했다. 왕은 쉰 목소리로 네가 그토록 신통하다는 무녀의 아들 민설인이냐? 라고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경멸과 기대가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서려 있어 민설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민설인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그러하옵니다. 전하, 미천한 소신을 이 깊은 밤에 부르신 연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되물으며 왕의 의중을 살피려 했었다. 왕은 병풍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촛불에 비친 그의 용안은 깊게 패인 주름과 도판 눈동자로 인해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보는 이를 경악게 했다. 왕은 민설인의 앞에 던지듯 낡은 고서 한 권을 내려놓으며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청나라 놈들과 바다 건너 외적들이 호시탐탐히 강산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저들의 눈치를 보며 소국으로 남아야 한단 말이냐? 라고 울분을 토하듯 소리쳤다. 그의 눈빛에서는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강력한 힘을 갈구하는 광기 어린 욕망이 동시에 이글거리고 있었다. 민설이는 왕이 던진 고서를 흘기 쳐다보았는데, 그것은 금지된 비술과 사악한 풍수지리가 기록되어 있어 관상감 내에서도 짐슈 금서로 지정된 역천도였다.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전하, 이것은 천기를 거스르고 지맥을 뒤흔드는 위험한 책이옵니다. 어찌하여 이런 물건을?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으나 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잘랐다. 왕은 낮은 목소리로 천기 하늘의 뜻,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면 땅의 힘이라도 빌려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조선을 황제국으로 만들 것이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뇌까렸다. 왕의 집착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일종의 병적인 강박에 가까워 보였는데,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억눌려온 콤플렉스가 기형적으로 폭발한 결과임이 분명했다. 왕은 민설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그의 어깨를 짓누르며 너는 보인다고 들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땅속의 용, 그 진정한 기운이 흐르는 곳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양의 지맥 어딘가에 태조께서 봉인해 두었다는 진룡혈이 존재한다는 전설이 사실이냐? 라고 다그치듯 물었다. 왕의 소나기 힘은 병약한 외모와는 달리 쇠스랑처럼 강력하여 민설인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 조여왔다. 민설이는 고통을 참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돌렸으나 진룡혈에 얽힌 전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재앙의 씨앗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 진룡혈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니옵니다. 그곳은 용이 승천하는 곳이 아니라 이무기가 한을 품고 잠든 곳이라 들었습니다. 만약 그 봉인을 건드린다면 이라고 간언하려 했으나 왕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려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 왕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직 힘에 대한 갈망만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다. 왕은 허리춤에서 예리한 단검을 꺼내 탁자 위에 꽂으며 내게 필요한 것은 겁쟁이의 충언이 아니라 내 야망을 실현해줄 능력이다. 만약 네가 거부한다면 내 놈뿐만 아니라 네 어미가 속한 무당 패거리들까지 모조리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번개가 칠 때마다 왕의 그림자는 벽면을 타고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마치 거대한 뱀이 열리를 트는 듯한 환영을 만들어냈다. 민설이는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거부할 경우 실제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임을 직감하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민설이는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들고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신전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허나 그 결과로 초래될 모든 업보는 전하와 이 나라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비장하게 대답했다. 왕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업보라, 황제가 되어 천하를 호령할 수만 있다면 지옥의 불길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왕은 민설인에게 지도 한 장과 왕실의 인장이 찍힌 밀서를 건네주며 당장 떠날 것을 명했다. 민설인이 별당을 나섰을 때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는 차가운 빗물에 얼굴을 씻으며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되뇌었다. 그는 금서인 역천도와 왕의 밀서를 품에 안고 한양의 북쪽 금단의 구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는 천년의 한을 품고 땅을 저주한다는 섬뜩한 경고가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그가 밟는 땅마다 흙탕물이 붉게 물드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 전신을 휘감았다. 궁궐을 빠져나와 북한산 자락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으나 민설이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산입구에 다다랐을 때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기이하게 변질되어 들려왔고 바람소리마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품 안에서 나침반을 다시 꺼내보았으나 바늘은 더 이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땅 밑을 향해 곤두박질 치듯 꺾여 있어 이곳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임을 알리고 있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민설이는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낡은 비석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비석에는 이끼가 가득 끼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옷소매로 이끼를 닦아내고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읽어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이곳을 넘는 자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말라는 태조시대의 경고문이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으나 뒤에서 들려오는 왕의 환청과 자신의 가문에 닥칠 위협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비석을 지나쳐 금단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 순간 산 전체가 웅장하게 울리며 마치 거대한 짐승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민설인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의 풍경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는데 나무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자라지 않고 땅을 향해 구부러져 마치 절을 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또한 계곡을 흐르는 물은 막지 않고 검붉은 색을 띠며 썩은 비린내를 풍기고 있어 이곳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설이는 코를 막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찾고 있는 진룡혈이 결코 성스러운 장소가 아님을 오히려 봉인되어야 마땅한 악의 근원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갑자기 숲속의 안개가 걷히며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숨겨져 있던 동굴 입구가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입구 주변에는 수백 개의 부적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어 기괴함을 더했다. 부적들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찢기고 색이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주술적 기운을 내뿜으며 침입자를 거부하고 있었다. 민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운 부적 하나를 만져보았는데, 그 순간 손끝에서 전해지는 찌릿한 고통과 함께 귓가에 돌아가라 라고 속삭이는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품에서 주술용 단검을 꺼내어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붉은 선혈을 부적 위에 뿌렸다. 피가 닿자 부적들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결계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동굴 안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갑고 습한 바람이 뿜어져 나왔는데, 그 바람에는 수백 년 동안 묵혀온 원망과 저주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어 민설인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민설이는 횃불을 밝혀들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동굴 벽면에는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벽화처럼 새겨져 있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림 속의 사람들은 모두 목이 잘리거나 팔다리가 찢겨 나간 채로 거대한 뱀 형상의 괴물에게 받쳐지고 있었고, 그 괴물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왕관을 쓴 인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태조 이성계와 이무기 사이의 피로 맺은 계약을 암시하는 끔찍한 기록이었다. 그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계속 나아가며 자신이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춰진 진실을 마주한다는 학자적 호기심과 전율을 동시에 느꼈다. 왕이 그토록 원하던 진룡혈은 화려한 명당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잉태될 때부터 안고 있었던 원죄의 덩어리이자 저주의 구렁텅이였던 것이다. 민설인의 발밑으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니 그것은 사람의 뼈들이 바닥에 카펫처럼 깔려있는 광경이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동굴의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지하 호수가 나타났는데, 호수의 물은 먹물처럼 검었고 그 중앙에는 기이하게 생긴 바위섬이 솟아있었다. 바위섬 위에는 붉은색 쇠사슬로 칭칭 감겨있는 낡은 석함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석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흉한 기운은 민설인이 여태껏 느껴본 그 어떤 살기보다도 강렬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저 석함 안에 왕이 찾는 것 아니 찾아서는 안 될 금단의 비밀이 잠들어 있음을 알았고, 그의 심장은 공포와 긴장으로 터질 듯이 요동쳤다. 민설인이 호수 가장자리에 서서 석함을 응시하는 순간 잔잔하던 호수 수면이 일렁이며 거대한 기포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굵은 진동음이 들려오더니 누가 감히 내 잠을 깨우는가 라는 쉰 목소리가 동굴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그의 고막을 강타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며 천년을 묵은 짐승이 뱉어내는 원념의 소리이자 다가올 재앙의 서곡과도 같았다. 민설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호수에서 솟아오른 검은 물줄기가 채찍처럼 날아와 그의 발목을 휘감아 물속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품에 있던 부적을 꺼내 물줄기를 향해 던졌고, 부적이 폭발하며 잠시 물줄기가 주춤한 사이 간신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했음을 깨달았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왕의 손에 죽을 것이 자명했기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석함이 덜컹거리며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이 민설인의 눈을 멀게 할 듯이 강렬하게 비추며 어둠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석함실 안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은 동굴 내부의 축축한 어둠을 단숨에 몰아내고 그 공간을 피로 씻은 듯한 적색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설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기이한 광원을 주시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그가 예상했던 금은보 하나 비급이 아닌 썩지 않은 사람의 머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머리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며 눈을 부릅뜬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와 구토감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강력한 주술에 의해 영혼이 억지로 육신에 묶인 채 영혼이 고통받는 저주받은 매개체임이 분명했다. 민설인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잘린 머리의 입술이 기계적으로 달싹거리며 아까 들었던 그 쉰 목소리가 다시금 동굴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다. 이씨 리씨의 핏줄이 아닌 자가 어찌 감히 금단의 성역에 발을 들였는가. 네 몸에서 나는 비릿한 무당의 천한 피 냄새가 나를 심히 역겹게 하는구나. 그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파동이 아니라 뇌리에 직접 박히는 듯한 날카로운 영적 충격이었는데 민설이는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아랫입술을 깨물며 나는 왕의 명을 받아 조선의 운명을 걸고 진룡혈을 찾으러 온 관상감의 관원이다 라고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의 필사적인 외침에 동굴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으며 동굴 벽면의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목이 없는 몸뚱이들이었다. 낡고 해진 관복을 입은 채 허공을 떠다니며 민설인을 향해 다가오는 이 원혼들은 제각기 억울함을 호소하듯 팔을 허우적거렸고 그들의 목 절단면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피가 솟구쳐 나와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민설이는 이것들이 조선 건국 당시 한양의 털을 닦으며 비밀리에 희생된 혹은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어 입막음 당한 억울한 관리들의 원혼임을 직감하고 전율했다. 원혼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민설이는 본능적으로 품속에서 팥과 소금 그리고 호랑이 뼈가루가 섞인 주머니를 꺼내 허공에 흩뿌리며 가문의 비전 주문을 급박하게 외웠다. 옹급급 여율령 삿된 기운은 물러가고 오직 맑은 기운만이 남을지어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부정한 것들을 멸하소서. 그가 주문을 외치자 공중으로 흩어진 가루들이 파란 불꽃을 일으키며 폭발했고 원혼들은 살이 타는 듯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동굴의 가장자리 어둠 속에서 붉은 안광을 빛내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기에 민설이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원혼들이 주춤한 틈을 타 민설이는 용기를 내어 호수 중앙의 바위섬으로 이어지는 좁고 미끄러운 돌다리를 건너 문제의 석함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석함의 안쪽에는 잘린 머리 아래로 붉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낡은 두루마리가 깔려 있었는데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가죽을 벗겨 만든 인필은 비치도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집어들었는데 그 감촉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만지는 듯 미끄럽고 차가웠으며 그 순간 비릿한 혈향이 코를 찔러왔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그곳엔 한양도성 축조비록이라는 제목과 함께 믿기 힘든 끔찍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할 때 무학대사는 이곳이 용이 승천할 길지 지띠가 아님을 간파하고 도읍 정하기를 극구 반대했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권력욕에 눈이 먼 정도전과 개국 공신들은 왕조의 빠른 안정을 위해 억지로 치맥을 비틀어 궁궐을 안치기로 결정했고 부족한 용의 기운을 채우기 위해 끔찍한 희생제의를 거행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산 밑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이무기에게 매년 처녀와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조건으로 500년 동안 왕조를 지탱할 기운을 빌리는 사신시에선 계약이었다. 민설이는 역사책이 철저히 숨겨온 이 추악한 건국 신화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가는 민설인을 보며 석함 속에 잘린 머리가 다시 입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깊은 회한이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그 계약의 증인이자 영원히 입을 다물어야 했던 당시의 재관, 지관이었다. 왕조의 번영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괴물에게 영혼을 팔고 백성의 피를 쥐어짜 바쳤지. 그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이제 약속된 500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이무기는 더 이상 조잡한 재물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세상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파멸에 대한 절박한 호소였다. 민설이는 왕이 왜 그토록 조급해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진룡혈을 찾으라고 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소름이 끼쳤다. 왕은 단순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나가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혹은 이무기의 힘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황제가 되려는 헛된 망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신령스러운 짐승, 그것도 천년의 원한에 사무친 요물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을 품고 기름 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왕의 탐욕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였던 셈이다. 그때 잔잔하던 호수의 물이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치며 바위섬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존재가 기지개를 켜는 움직임이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두 개의 거대한 황금빛 눈동자가 떠올라 민서린을 정면으로 응시했고,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그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압도적인 중압감을 느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용처럼 신성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흉물스러운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검은 비늘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 형상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무기는 수면 위로 집채만한 머리를 드러내며 민서린에게 말을 걸어왔는데, 그 목소리는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기괴하고 불쾌한 울림이었다. 새로운 계약자가 제 발로 찾아왔는가? 아니면 나를 배불릴 또 하나의 하찮은 먹잇감에 불과한가? 이무기의 갈라진 혀가 날름거릴 때마다 썩은 시체 냄새와 유황 냄새가 진동을 했고, 민서린은 터져나오려는 구역질을 억지로 참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서 나갈 확률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품속에 있는 왕의 밀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도박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왕의 인장이 찍힌 밀서를 꺼내 이무기 앞에 들어보이며 죽음의 공포를 억누르고 최대한 당당한 목소리를 내어 외쳤다. 나는 조선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그대와 새로운 거래를 하러 왔다. 왕께서는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무기는 그 밀서를 보고 흥미롭다는 듯 낮게 그르렁거렸고, 그 소리에 동굴 천장의 종유석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며 호수 위로 물보라를 일으켰다. 이무기는 거대한 머리를 민서린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뜨겁고 비린 입김을 내뿜으며 속삭였다. 거래라. 내 놈의 나약한 왕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미 짐승의 피와 하찮은 계집들의 살에는 질렸다. 내가 원하는 것은 더 크고 더 고귀하며 더 파멸적인 것이다. 민서린은 그 말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려 했으며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이 탐욕스러운 괴물의 끔찍한 요구를 들어주고 왕의 야망을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히 구천을 떠돌 것인가? 어둠 속에서 그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셈이었다. 민서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이무기의 황금빛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어 왕이 제안한 금단의 조건을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차마 인간의 입으로 담기 힘든 패륜적이고 끔찍한 것이었다. 왕께서는 그대가 진정한 용이 되어 승천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국군과 왕실의 적통, 띠통마저도 담보로 걸겠다고 하셨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굴 안은 찢어질 듯한 이무기에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호수의 물은 피처럼 붉게 변하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무기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동굴 안은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는데, 그 정적은 오히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공포를 동반하고 있었다. 민서린은 터질 듯한 심장 박동을 느끼며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시선은 붉게 물든 호수 위로 피어오르는 기이한 안개에 고정되어 있었다. 안개 속에서는 조금 전 보았던 목없는 원혼들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며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500년 전 이 땅에 봉인되었던 과거의 기억이자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잔상이었다.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형상은 승복을 입은 노승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몸에서는 은은하지만 힘을 잃어가는 금빛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설이는 그가 바로 조선 건국의 비사를 간직한 무학대사, 무학다시의 잔류사념임을 직감하고 저도 모르게 대사님이라고 읊조리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노승의 환영은 민설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은 바람이 되어 민설인의 귓가에 어리석은 중생들이여 끝내 그 헛된 욕망으로 금단의 빗장을 열고야 말았구나라는 비통한 목소리로 전해졌다. 무학대사의 환영이 지팡이를 들어 호수 수면을 가볍게 치자 물결이 거울처럼 변하며 500년 전의 광경이 생생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 영상 속에는 피 묻은 갑옷을 입은 태조 이성계가 폭우가 쏟아지는 이 산 정상에 서서 하늘을 향해 포효하듯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조의 앞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사나운 기운을 내뿜는 검은 이무기가 깰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것은 태조를 잡아먹을 듯 위협하면서도 묘하게 그와 타협을 시도하는 듯한 교활한 눈빛을 하고 있어 보는 이를 소름 끼치게 했다. 영상 속의 이무기는 태조를 내려다보며 네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내 기운을 빌려 너희 이시 왕조가 5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도울 것이다 라고 유혹적으로 속삭였다. 태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대가를 묻자 이무기는 갈라진 혀를 날름거리며 그 대가는 아주 간단하다. 너와 네 후손들은 영원히 왕원으로만 남아야 한다. 결코 하늘의 아들인 황제 황디를 칭해서는 안 되며 중국을 섬기는 제후국으로 만족해야 한다. 만약 이 맹약을 어기고 황제가 되려 한다면 그날이 바로 조선이 나의 먹이가 되는 날이다 라고 선언했다. 민설이는 그제야 왜 조선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대주의를 고수하며 스스로를 낮춰왔는지, 그리고 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려는 지금 이 시점에 나라의 궤변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린 영적인 족쇄이자 생존을 위한 비굴한 타협이었던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후손들의 미래와 자존심을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얻은 500년의 번영은 사실상 이무기가 훗날 잡아먹기 위해 먹잇감을 살찌우는 사육의 기간에 불과했던 것이다. 환영이 흐려지며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거대한 이무기는 민설인을 비웃듯 내려다보며 보았느냐. 너희 인간들이 숭배하던 건국 시조의 추악한 거래를. 한양은 애초에 명당이 아니라 나의 식탁이었고 너희 백성들은 나를 위해 차려진 진수성찬이었다 라고 조롱했다. 이무기의 목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울리며 민설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그는 자신이 발딛고 있는 이 땅 자체가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속이라는 사실에 극심한 현기증과 구역질을 느꼈다. 왕이 꿈꾸던 황제국은 자주 독립의 상징이 아니라 이 오래된 봉인을 깨뜨리는 자살 버튼이었던 셈이다. 민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면 왕께서 황제를 칭하고 제국을 선포한다면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고 너는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인가? 라고 절망적으로 물었다. 이무기는 거대한 머리를 끄덕이며 멸망, 아니 그것은 승천이다. 나는 너희 나라의 모든 국군과 백성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진정한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것이다. 너희 왕이 나를 깨운 것은 스스로 도축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지 라고 대답하며 끔찍한 탐욕을 드러냈다. 놈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고 피에 굶주린 야수에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순간 무학대사의 환영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설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안 된다. 이 흉물이 승천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놈이 용이 되는 순간 조선 팔도는 불바다가 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놈의 비늘 하나하나에 원기로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절규했다. 하지만 이무기는 고웃음을 치며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무학대사의 환영을 단숨에 흩어버렸고 남은 것은 허공에 흩날리는 금빛 가루와 업보를 피할 수는 없다 라는 희미한 메아리뿐이었다. 민설이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대사의 소멸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이무기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듯 민설인에게 다가와 그의 턱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들어올리며 강압적으로 명령했다. 선택해라, 미천한 인간아. 여기서 내 간식거리가 되어 비참하게 죽을 텐가, 아니면 네 왕에게 돌아가 나를 위한 승천의식을 준비하라고 전할 텐가. 네가 돕는다면 너만은 살려주어 내 새로운 사제가 되게 해주마. 이무기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속삭임이었고 민설인의 생존 본능을 잔인하게 자극했다. 민설인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는데 왕에게 사실을 고하고 의식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양심과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권력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비틀린 욕망이 충돌하고 있었다. 왕은 이미 미쳐버렸고 이무기는 깨어났다. 그가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개죽음을 당할 뿐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그의 도덕성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검게 변해버린 자신의 눈동자를 이무기에게 고정시켰다. 제가 그 의식을 주관하겠습니다. 왕을 설득하여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재물을 바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설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조차 믿기 힘든 배신의 언어였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이무기는 만족스러운 듯 입을 벌려 붉은 기운을 민설인의 입 안으로 불어넣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계약의 증표이자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저주였다. 민설이는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온몸에 힘이 넘치는 기이한 감각을 느끼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그 동굴 속에 버리고 말았다. 민설이는 비틀거리며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비는 평범한 빗물이 아니라 하늘이 흘리는 피눈물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는 이무기가 준 검은 비늘 하나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다가올 피해 축제를 알리는 초대장이자 조선의 멸망을 재촉하는 파멸의 열쇠였다. 산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거대하고 기괴해져 있었으며 그의 그림자는 마치 뱀처럼 길게 늘어져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궁궐로 돌아가는 길 민설이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는데 왕이 원하던 제국은 만들어질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산자들의 제국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지옥이라 할지라도 라는 그의 독백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한양의 밤거리는 고요했지만 땅 밑에서는 이미 수만 마리의 뱀들이 깨어나 글리를 틀며 사악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다가올 아침이 영원한 어둠의 시작임을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파국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궁궐로 돌아온 민설인의 발걸음은 갈대와는 달리 기이할 정도로 가벼웠으나 그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근처를 지나가는 궁녀들조차 이유 모를 오한의 몸을 떨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멸시받던 관상감의 말단 관원이 아니었는데 이무기의 비늘을 품에 안은 순간부터 그의 혈관에는 인간의 피 대신 차가운 파충류의 독이 흐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설이는 곧장 왕이 기다리고 있는 편전의 비밀 별당으로 향했고 그곳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은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되어 감히 앞을 막아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다. 왕은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민설인이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달려들어 옷깃을 움켜쥐고 다급하게 물었다. 왕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말라붙어 있어 그가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의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찾았느냐? 그곳에 정말로 우리를 황제국으로 만들어줄 진룡의 기운이 있었느냐? 어서 말해보라.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라고 소리치며 민설인을 거세게 흔들어댔다. 민설이는 왕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는데 고개를 숙인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만 왕은 이를 보지 못했다. 그는 침착하고도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전하시니 그곳에서 태조대왕께서 봉인해 두신 위대한 용을 뵙고 왔사옵니다. 허나 그 용은 긴 잠에서 깨어나 매우 굶주려 있으며 승천하기 위해서는 전하의 결단이 필요한 상태이옵니다. 라고 거짓을 고했다. 민설이는 이무기를 용이라 칭하며 왕의 욕망을 부추겼고 파멸의 구렁텅이를 구원의 동아줄인 양 교묘하게 포장하여 내밀었다. 왕은 결단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듯 민설인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으며 결단이라니 내 살점이라도 떼어줘야 한단 말이냐. 용이 승천하여 내가 황제가 될 유미는 민설이네.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다 라고 맹목적인 집착을 드러냈다. 민설이는 품에서 이무기가 준 검은 비늘을 꺼내 왕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비늘은 스스로 열기를 내뿜으며
왕의 피부를 태울 듯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왕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황홀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민설이는 왕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악마의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는데 용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토나 재물이 아니옵니다. 승천을 위한 의식, 즉 반혼반훈의 죄를 올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맑은 영혼을 가진 젊은 처녀들의 피와 살이 필요하옵니다. 그것이 태조께서 맺으신 계약을 갱신하고 전하를 진정한 천자 텐즈로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이옵니다라고 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묻어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힘을 얻으려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왕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검은 비늘을 움켜쥐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피라. 고작 계집 몇 명의 피로 제국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당장 준비하라. 궁 안에 있는 궁녀들을 쓰던 민가의 처녀들을 잡아오던 상관없다. 오늘 밤 당장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라고 소름 끼치는 명령을 내렸다. 왕에게 백성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언제든 땔감으로 쓸 수 있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경복궁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버려진 전가 건청궁 간정균의 지하 밀실에서는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은밀한 의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민설이는 왕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붉은 비단으로 밀실의 사방을 두르고 중앙에는 이무기의 비늘을 안치한 제단을 쌓아 올렸다. 밀실하는 향냄새 대신 역겨운 피 비린내와 짐승의 노린내가 진동을 했고 곳곳에 배치된 촛불들은 바람이 없는데도 기이하게 일렁이며 벽면에 흉측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수십 명의 어린 궁녀들은 왕이 하사하는 특별한 연회라는 말에 들떠 있었으나 밀실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뒷걸음질 졌다. 그러나 이미 출구는 무장한 금군들에 의해 굳게 닫혀 있었고 민설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너희는 오늘 위대한 제국의 탄생을 위한 걸음이 될 것이다. 영광으로 알고 받아들여라 라고 차갑게 선고했다. 궁녀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으나 두꺼운 돌벽에 가로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고 밀실 안에서만 처절하게 메아리쳤다. 민설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단 앞에 서서 주술용 칼을 높이 쳐들었는데 그의 눈은 완전히 뒤집혀 흰자위만 드러난 채 접신제 쉰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가 알 수 없는 고대어로 주문을 외치기 시작하자 제단 위에 놓인 검은 비늘이 격렬하게 진동하며 검붉은 연기를 뿜어냈고 그 연기는 살아있는 뱀처럼 궁녀들의 몸을 휘감아 조여오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궁녀들이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쳤으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의 사지를 결박하고 입을 틀어막아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왕은 밀실의 한 구석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공포보다는 기이한 흥분과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륙을 보며 자신의 권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피가 튀어 자신의 용포를 적실 때마다 마치 성수를 맞은 듯 전율하며 몸을 떨었다. 보라, 저 붉은 생명력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내가 곧 용이요, 용이 곧 나다. 왕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잡히지 않는 권력을 움켜쥐려 했었다. 민설인이 칼을 휘둘러 첫 번째 제물의 목을 긋자 솟구친 선혈이 제단의 홈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그려진 기괴한 문양을 붉게 채워나갔다. 피가 문양을 완성하자 밀실의 바닥이 쿵쿵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북한산의 동굴과 연결된 치맥이 반응하는 소리였다. 이무기는 민설인이 보내는 신호를 받고 땅속에서 거대한 몸을 뒤틀며 한양의 지하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궁궐 전체가 미약하게 흔들리며 기와장이 떨어지고 주춧돌이 금이 가는 이변이 발생했다. 의식이 절정에 달할수록 민설이는 자신이 이 힘을 통제하고 있다는 오만에 빠져들었는데 그는 이무기의 사악한 기운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여 왕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다. 오라, 천년의 왕이여, 내 몸을 그릇으로 삼아 이 땅에 강림하소서. 그가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리며 외치자 제단 위에 비늘이 폭발하듯 빛을 발하며 검은 형체가 튀어나와 민설인의 있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순간 민설인의 등 뒤로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솟구쳐 올라 천장을 뚫을 듯이 포효하는 형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민설인의 예상과는 달리 그 힘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파괴적인 것이었다. 그의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비늘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것은 힘의 전수가 아니라 강제적인 신체 강탈이었으며 이무기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이무기의 의지는 민설인의 정신을 잠식해 들어가며 어리석은 놈, 감히 누가 누구를 조종하려 드느냐. 너는 그저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에 불과하다라고 그의 머릿속에서 비웃었다. 지켜보던 왕은 민설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밀실 바닥이 갈라지며 검은 도끼가 뿜어져 나와 살아남은 궁녀들과 금군들을 순식간에 덮쳤고 그들은 살이 녹아내리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뼈만 남긴 채 허무하게 사라져갔다. 왕은 그제야 자신이 불러낸 것이 수호신이 아니라 재앙임을 깨닫고 뒷걸음질 쳤으나 민설인 아니 이무기의 의지에 지배당한 괴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왕을 노려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닌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눈동자였다. 전하, 의식은 성공했습니다. 민설인의 입을 빌린 이무기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음색이었다. 괴물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왕에게 다가가 피범벅이 된 손을 내밀며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전하의 육신과 이 나라의 운명을 저에게 바치시지요. 그러면 제가 전하를 영원히 죽지 않는 제국의 황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조롱하듯 속삭였다. 왕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으면서도 황제가 된다는 말에 홀려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버리는 순간이었다. 밀실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으나 그 어둠 속에서는 무언가 질척거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그 소리는 희망찬 새 아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명줄이 끊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조종별종과도 같았다. 궁궐의 하늘 위로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용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스러운 청룡이 아니라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흑룡의 모습으로 도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날이 밝았을 때 건천궁 지하 밀실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려 있었고 그 자리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싱크홀만이 남았다. 왕은 침전에서 발견되었으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고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신료들이 달려와 안위를 물었으나 왕은 기괴하게 뒤틀린 미소를 지으며 짐은 이제 천자다. 용이 짐의 몸속에 들어왔다.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신료들은 왕의 광증이 도졌다고 수군거렸으나 민설인의 행방은 묘연했고 궁녀 수십 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궁궐 내에서는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뱀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하거나 까마귀들이 떼지어 날아와 지붕 위에서 울어대는 흉조가 끊이지 않았다. 민설이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저주는 왕의 몸을 숙주로 삼아 궁궐 전체로 더 나아가 조선 팔도 전역으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나라에 큰 병고가 닥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는 조선을 삼키려는 외세의 군함들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바야흐로 피의 계약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제국 다한디곡의 수립을 알리는 칭제건원 첸디젠연의 날이 밝았으나 하늘은 축복 대신 검붉은 먹구름을 토해내며 도성을 짓누르고 있었다. 원구단 환초단으로 향하는 어가행렬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는 기이할 정도로 길게 늘어져 보는 이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백성들은 황제국의 선포에 환호하면서도 등골을 스치고 지나가는 원인모를 한기에 몸을 떨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이날의 공기는 희망찬 새 출발의 기운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 속의 습기처럼 끈적이고 불길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황금색 용포를 입고 단상에 오른 고종의 모습은 이전에 유약했던 군주가 아니었으며 마치 다른 존재가 껍데기를 뒤집어 쓴 듯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황달에 걸린 듯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극도로 적어 마치 파충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섬뜩함을 자아냈다. 신료들은 황제의 달라진 위험에 감복하여 머리를 조아렸으나 예민한 몇몇은 황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살 냄새와 그가 걸을 때마다 들리는 뼈들이 부딪히는 기괴한 소리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황제가 하늘에 재를 올리며 칙서를 낭독하려던 순간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 제단 앞의 깃대를 반으로 쪼개버리는 흉사흉시가 발생했다. 깃대가 부러지며 낸 굉음은 마치 짐승의 단말마처럼 들렸고 제례악을 연주하던 악공들은 공포에 질려 악기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황제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부러진 깃대를 바라보며 하늘도 낡은 껍질을 벗는 고통을 아는구나 라고 뇌까리며 입꼬리를 비틀어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듯 겹쳐 들렸는데 그중 하나는 분명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짐승의 그르렁거림이었다. 즉위식을 축하하는 밤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황제에게 술을 올리려던 예조 판서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판서의 몸은 관절이 꺾이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뱀이 걸리를 틀듯 기형적으로 뒤틀렸고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고통 속에서 그는 살려주시오. 내 몸 안에 뱀이 라는 유언을 남기고 절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급사가 아니라 황제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이무기의 저주가 궁궐의 고위 관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연회장이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눈앞의 시신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손으로 집어 걸신 들린 듯 씹어 삼키고 있었다. 그의 입가는 짐승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우아했던 식사의 예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마치 굶주린 야수가 먹이를 찢어발기는 듯한 야만적인 모습뿐이었다. 황제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왕비와 신료들을 훑어보며 어찌하여 먹지 않는가? 이 고기에서 나는 피냄새가 그대들의 냄새와 아주 흡사하여 입맛을 돋우는데 말이다 라고 조롱하며 혀로 입술을 핥았다. 한편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민설이는 인간도 귀신도 아닌 파뇨 모습이 되어 궁궐의 지붕 위에서 이 모든 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검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눈은 이무기의 것과 동화되어 있었으나 남은 한쪽 인간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왕에게 약속했던 힘이 사실은 왕의 영혼을 잠식하고 나라 전체를 이무기의 식탁으로 만드는 파멸의 주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무기는 왕을 황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가장 먼저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황제의 광기와 궁궐 내부의 기이한 죽음들은 곧 외세의 공사관에도 전해졌고 일본과 서양의 외교관들은 조선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간파하고 쾌재를 불렀다. 이무기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기는커녕 혼란을 틈타 들어오는 외국의 군대가 흘릴 피냄새를 맡고 더욱 흥분하여 날뛰고 있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쳤던 계약은 오히려 국방력을 마비시키고 조정의 기능을 정지시켜 외세가 손쉽게 강토를 유린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황제라는 허울 좋은 감투의 실체였다. 밤이 깊어지자 황제는 침전으로 민설인을 소환했는데 어둠 속에서 마주한 황제의 그림자는 벽면 가득히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하고 깁습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황제 아니, 이무기는 민설인에게 내 배가 아직 고프다. 궁궐 안의 쥐새끼들로는 부족해. 이제는 성 밖의 백성들을 사냥할 차례다 라고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민설이는 거부하려 했으나 처음에는 주술의 힘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창밖에서는 굶주린 까마귀 떼가 도성을 덮치듯 새까맣게 몰려들고 있었다. 황제국을 선포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꿈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고 도성의 거리는 외세의 군합발 소리와 백성들의 비명으로 가득 차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칭제건헌을 통해 자주독립을 외쳤던 대한제국의 깃발은 피와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짓밟혔으며 궁궐을 감싸고 있던 상서로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썩은 살타는 냄새만이 진동했다. 하늘은 마치 이 비극을 외면하려는 듯
며칠째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더러운 오물뿐만 아니라 500년을 이어온 왕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황제의 육신을 잠식했던 이무기는 나라의 구군이 다하여 더 이상 빨아먹을 정기가 남아있지 않자 쓸모없어진 껍데기를 버리듯 왕의 몸에서 미련 없이 빠져나갔다. 정신이 돌아온 왕은 자신의 손으로 옥새를 찍어 나라를 넘기는 조약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랐으나 이미 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왕은 피를 토하며 오열했으나 그 눈물은 나라를 망친 암군 안준의 뒤늦은 회한일 뿐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무력하고 초라했다. 반뇨가 된 민설이는 무너지는 경복궁의 담장에 기대어 하늘로 솟구치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초래한 끔찍한 결말에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힘과 권력은 결국 외세라는 또 다른 괴물을 불러들이는 미끼였으며 이무기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재물을 잡아먹고 승천하기 위해 자신과 왕을 철저히 이용했던 것이다. 그의 귓가에는 죽어가는 백성들의 원망 섞인 비명이 판청처럼 들려왔고 검게 변한 자신의 손톱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의 핏자국이 깊게 배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설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자신이 처음 금기를 깼던 북한산의 그 저주받은 동굴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화려한 관복은 다 찢어져 너덜거렸고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흉측한 몰골은 숲속의 짐승들조차 피해갈 정도로 기괴했으나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산을 올랐다. 산 입구에 서 있던 입상금지의 비석은 이미 반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의 운명이 두 동강 났음을 암시하는 듯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동굴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이무기의 잔향이 그를 맞이하며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마지막 진실을 잔인하게 속삭였다. 어리석은 놈아, 조선이 왜 500년 동안 황제국이 되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느냐.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봉인이었다. 나를 깨우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억눌러야만 했던 생존의 몸부림이었단 말이다. 민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메아리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뿐이었다. 이제 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사의 저주를 받은 채 다시는 이 끔찍한 봉인이 풀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영원한 문지기가 되어야 했다. 이무기는 나라를 삼킨 포만감에 취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언젠가 인간의 탐욕이 다시금 극에 달하는 날 또다시 눈을 뜰 것임을 예고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설이는 스스로 동굴 입구를 무너뜨려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렸고 그 안에서 제국의 멸망과 함께 자신의 이름조차 잊혀질 때까지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세월이 흘러 찬란했던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화려한 불빛의 도시가 들어섰지만 비가 오는 밤이면 북한산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람소리라 여기며 무심히 지나치지만 그것은 옛날 헛된 욕망으로 나라를 팔아넘긴 한 관상감의 처절한 참회록이자 우리 발밑에 잠들어 있는 괴물을 깨우지 말라는 섬뜩한 경고일지도 모른다. 조선이 황제국이 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끝없는 탐욕을 경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